자,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의 절대 법칙 최영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 것 같지 않았던 수능이 이제 열흘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특히는 올해는 그 생명과학 원을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모의고사들의 난이도가 너무나 이제 들쑥날쑥했기 때문인데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들이 평년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난이도가 유지가 됐는데 6월 평가원 그다음에 9월 평가원 난이도가 생각지도 않게 상당히 높은 난이도로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당황스러워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걱정들이 더 많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챙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의 어떤 선택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한 29,000명 정도 되는 선택자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쉬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너무나 학생들이 초조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의 선택은 끝이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정은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좀 더 전략적이고 그리고 좀 더 완벽한 남은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파이널 전략 생명과학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셨겠지만은요, 올해는 좀 더 직설적인 파이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다. 자,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셨죠? 전략적 문제풀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문제풀이다.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기 앞서서는 지금까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었던 시험이 어떠한 출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완벽한 그리고 확실한 전략을 찾아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먼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요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개의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단원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항의 수는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학에 의해서는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오답률은 5%에서 32%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자,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19%에서 59%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항상성과 건강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오답률은 13%인 문제도 있지만 무려 67%에 해당되는 문항도 이 단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원 자연 속의 인간입니다.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오답률이 10%에서 24%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요. 이 자연 속의 인간 같은 경우가 3문항이 아니라 4문항 정도도 출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9월 평가원 생명과학 원의 어떤 등급 컷을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1등급 컷이 40점이에요. 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른 과목 물리 같은 경우는 47점, 화학은요 45점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42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요, 원점수 자체가 지금 생명과학 원은 상당히 낮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생명과학 원 시험이 9월 평가원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특히 이제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어떤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 많이 커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는요. 이 수시를 좀 더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리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이러한 불안함과 그다음에 그런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한 가지 가정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가정이냐? 바로 난이도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능이 2015학년도 수능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요, 우리가 단원별 쉬운 단원과 어려운 단원을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쉬운 단원을 먼저 풀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맞추고 그러면 그 정도의 점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략이에요. 예. 그냥 내가 생명과학 나 이 정도 해.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 점수를 맞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단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그것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총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1단원의 문제와 그 다음에 4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좀 같이 확인을 해봤지만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총 몇 문항입니까? 바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6문항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요, 어떤 문제를 딱 펼치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가? 1단원 문제, 4단원 문제 어디 있어? 그 문항들을 먼저 빨리 확인해 보시고 그 문항들을 먼저 신속히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지금 밑에 나오죠?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공략을 해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1단원과 4단원 부분을 먼저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이제 2단원과 3단원이 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3단원으로 접근을 해 갈 겁니다. 선생님, 3단원 같은 경우는 아까 오답률이 67% 오답률이면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전략적 접근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예요. 단순하게 쉽다, 그럼 쉬운 것을 먼저 풀어라, 어려운 건 나중에 풀어라.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원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3단원에 해당되는 이 단원은 물론 오답률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9월 모평의 10번 문항이에요. 오답률이 67%죠. 이 문항은 어떤 문항이었습니까? 2014학년도 수능을 변형시킨 문제였어요. 수능을 변형시킨 문제, 어떤 물의 섭취를 했습니다. 물을 섭취한 다음에 우리 몸에서의 어떤 혈장 삼투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ADH에 따른 어떤 우리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타낸 문제였는데, 자, 물론 그 문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원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2단원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다르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자, 2단원이 있을 것이고요. 자, 3단원입니다. 자, 3단원 우리가 뭐 항상성의 건강이다라고 얘기하는 단원입니다. 자, 2단원은 뭐죠? 우리가 뭐 생명의 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보자. 뭐죠? 유전입니다. 유전. 자, 그러면 3단원의 특성은 뭐냐면은 항상성과 건강은요, 개념 위주의 단원이고요. 그 개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 문항들과 어떤 지식들, 단원에 대한 지식을 옳게 가지고 있느냐, 혹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단원이 3단원이에요. 그렇지 않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개념을 안다? 자, 이건 마치 수학하고 똑같아요. 수학 우리가 공식을 압니다. 수학 공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필요한 단원이 바로 2단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답률 자체가 3단원이 물론 높았지만, 그죠? 높았습니다. 67%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 67%의 오답률이 높았지만 그 문항 자체가 아예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3단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3단원 아까 몇 문항이었죠? 그렇죠. 7문항 정도가 이 3단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죠? 3단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7문항 올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항상성과 건강에서 봤을 때 우리가 ADH에 대한 기능,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2014 수능에도 나왔고 9월 평가원에서 나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14 수능에서 나왔다. 9월 평가원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15 수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단원 자체가 항상성과 건강인데 그 항상성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그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뇨 호르몬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 완벽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적인 부분이 맞냐 틀리냐라고 판단을 하는 단원이 바로 3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냐.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관계다. 자, 인슐린이다 혈당량을 조절하죠. 글루카곤이다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또 하나 그들이 분비되는 어떤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분비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골격근의 구조입니다. 골격근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그렇죠. 수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골격근의 구조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골격근의 구조에서 그림적인 부분을 아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액틴이라든가 마이오신이라든가 얘네들이 각각 그 구역이 어딘지 A대라든가 I대라든가 H대의 각각 구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3단원. 여러분들 이제 술술술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있습니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어떤 관계라든가. 더 중요한 거, 항상성과 건강 파트에서 뭐 나올까요? 그렇죠. 병원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방어, 2차 방어. 2차 방어 안에 있는 1차 면역과 2차 면역. 자, 1차 면역, 2차 면역 앞에 뭐가 있었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은 전부 다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적 측면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이 맞냐, 틀리냐. 자,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들은요. 난이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뭘까?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 식의 고민은 적어도 3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첫 번째 1단원과 4단원에 해당되는 오답률이 낮은 문항들이죠.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연 속의 인간이라든가 이 문항들을 먼저 빨리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3단원에 있는 문항들을 풀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단원, 4단원, 3단원까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해 주셔야 되느냐? 자, 우리가 과학탐구 영역을 보는 시간은 총 30분입니다. 그죠? 20문항을 30분 동안에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나가 주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냐? 이때까지.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1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4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이에요. 요 세 개를 우리가 풀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대략 15분.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5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15분까지 안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검토를 하죠? 검토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9월 평가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토할 시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분명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야 되고요. 검토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검토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들을 푸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보세요. 1단원과 4단원과 3단원은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적인 부분이 맞느냐 틀리냐, 내용적인 부분이 맞느냐 틀리냐. 다시 말할게요. 개념적인 부분이 맞느냐 틀리냐예요. 검토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0분에서 15분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바로 2단원입니다. 2단원. 2단원 바로 생명의 연속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유전. 아, 이거 어렵습니다. 유전. 예,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우선은 그 유전이라는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이 2단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화면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유전은요, 총 5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세포 분열입니다. 여기 세포 분열에는 뭐 체세포 분열이다,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들의 어떤 세포 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암세포, 그 다음에 분화세포,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겠죠. 자, 두 번째, 유전 용어와 유전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용어입니다. 용어가 그 유전 문제를 품에 있어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함에 있어서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용어,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예, 유전 법칙의 확장입니다. 올해는 아마도 이 유전 법칙의 확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가계도 분석. 이 문제가 바로 9월 달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문제가 바로 이 가계도 분석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연변이와 유전병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2단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5가지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5가지의 주제들 가운데서도요, 뭘 잡아보자? 한번 순서를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 또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어떤 문제를 먼저 풀지, 어떤 걸 나중에 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느냐? 여러분들 그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세포 분열.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였다. 자, 두 번째는요,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유전 용어. 아,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 용어예요. 유전 용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전 법칙의 기본적 법칙. 유전 법칙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가겠습니다. 예, 왜? 우리가 순서가 쭉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전략을 잡아보자는 얘기잖아. 자, 바로 무엇이냐? 돌연변이와 그 다음에 뭐에 해당된다? 유전병입니다. 돌연변이와 유전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잘 보십시오. 이 단원에 해당되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어떤 것들이냐? 분명히 단원은 2단원에 속해 있습니다. 2단원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떤 계산을 요구하는, 많은 어떤 응용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될 거야. 자, 그런데 2단원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성격적으로 본다면 이 앞에서 봤었던 1단원, 4단원, 3단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단원, 4단원, 3단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제는 외울 때쯤 됐는데 뭡니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개념적인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냐? 여기란 세포 분열에 대한 과정, 지금 다음에 제시된 과정이 맞습니까? 다음에 제시된 과정이 틀립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 용어, 유전 법칙. 자, 다음에 제시된 법칙.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이 내용이 틀리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 자, 돌연변이와 유전병. 자, 어떠한 돌연변이 때문에 어떠한 유전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틀립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유전 법칙과 여기라는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산 문제도 나오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 계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 문제 또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갈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공식을 통해서 그 공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몇 가지 형태들이 있죠.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특히 돌연변이 같은 형태는 올해 아주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단원이지만 3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풀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들 몇 문제 정도 출제될까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얘네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5분.
많게는요, 한 7분 정도까지 소요가 돼야 됩니다. 5분에서 7분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 단원을 맞춰주신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남아요. 어떤 문제가 남냐면은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요. 2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가 남았죠? 주제 세 번째, 유전법칙의 확장. 유전법칙의 확장. 그래서 유전법칙의 확장? 이거 어떤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실 것 같죠? 잘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니들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예요. 그냥 그 문제가 유전법칙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딱 봤는데 어려워. 그럼 그게 뭐야? 대부분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문제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 유전법칙의 확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내용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제시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치사유전. 원래 치사유전 같은 경우는 잘 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치사유전. 자, 치사유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 쥐의 털 색깔이었죠. 쥐의 털 색깔. 쥐의 털 색깔인데 황색 털 유전자를 가진 쥐와 황색 털 유전자를 가진 쥐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치사유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뭐였어요? 수능 특강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확률 계산할 때 태어나지 못하는 개체는 전체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종성유전입니다. 종성유전. 자, 이 종성유전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 그거는 뭐 생명하고 어떤 한성유전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 분명히 얘는 무슨 유전인데도 불구하고, 상유전인데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요? 상유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유전이 아니라 상유전이에요. 상유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 뭐 있어요, 선생님? 대머리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분장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집에 가서도 다시 보잖아요. 너무 이마가 반짝반짝거리게 나와서 오늘은 좀 위에를 좀 더 칠해달라고, 좀 유분을 좀 잡아달라고. 오늘은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에 간다는 황비용인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요, 오해는 마세요. 대머리는 아닙니다. 대머리는 아니에요. 이마가 넓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마가 넓을 뿐이지 종성유전에 얘가 등장했나?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성유전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이 다른 거예요. 남성에게서는 유전병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유전병이 아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종성유전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치사유전, 종성유전 어디에 제시되고 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유전법칙에 여러분들, 선생님, 치사유전, 종성유전까지는 우리 풀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어요? 예전엔 말이에요. 연관이면은 연관, 문제가, 독립이면은 독립, 문제가 따로따로 출제됐어요. 연관인 문제는 연관, 독립인 것은 독립 따로따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제는 난이도를 올려간 거야. 어떻게 됐어? 연관과 독립을 같이 출제하고 있네. 그러니까 한 문제 속에 연관도 있고 독립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산이 복잡해지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할게요. 유전법칙의 확장, 어떤 문제다? 그래, 아주 간단하게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다. 그럼 그건 어떻게 푼다? 어떤 것들이 적어도 있는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어떤 문제 풀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
세 번째, 유전 법칙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자, 조금만 참아봐. 잘 들어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가계도 분석 문제예요. 이제 가계도 분석 문제입니다. 가계도 분석 문제 여러분들 어저께도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9월 평가원의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가계도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가계도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있습니까? 9월 평가원의 20번 문항. 이 문항은요 여러분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출제가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출제가 된다면 이 문제와 거의 계산 방식이 똑같게 혹은 있는 형태가 똑같게 출제가 될 거고 출제가 안 된다면 아예 안 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항은 이 9월 평가원의 20번 문항은 반복적으로 연습하신다고 하여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은 기간 적어도 3번 이상은 이 문항을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또 하나, 지금 이 가계도 분석 같은 경우는요. 물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실력이 좀 너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력이 좀 낮은 학생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보자마자 이거 내가 못 풀어. 이거 나 못하는 거야. 안 할래. 몰라. 이래버리고 말아버려요. 자, 그런 학생들을 좀 위한 팁을 좀 드릴게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작년 수능보다 그 이전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러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 문항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한 반복적으로 2-3번 풀어보시고 그 문항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 모의고사들을 연습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는 분명히 여러분들 생명과학 1 어렵습니다. 선생님 쉬우면 어떻게 하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쉬우면은 잘하면 되지. 어려운 게 문제지 여러분들한테 쉬운 게 문제는 아니잖아.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선택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선택자가 화학을 넘어섰죠. 그죠? 선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택자가 많다 보니까는 그 선택자들을 뭐하기 위해선 변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난이도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될 것이냐? 바로 2단원이 가장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2단원 다음에 3단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2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원에 대한 문제 연습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럼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좋습니다.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작년 거부터 풀어가십시오. 작년의 난이도가 좀 더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명과학 1에 대해서 전략적인 얘기를 지금 짧게나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했던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에이, 나 이거 알아.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자, 그런 사람들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나 그렇게 할 거야 안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전략적 풀이, 전략적 연습은요, 그러니까 전략적 문제풀이 방법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과학탐구 영역을 보는 시험 시간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시험을 치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어떤 시험들, 상당히 이제 또 난이도가 있겠죠. 그러한 어떤 시험들, 그리고 수능이라는 그 압박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시간 치러지는 그 과학 탐구는요,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신력은 다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때, 나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고, 그것 자체를 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해놓지 않는 이상 실제로 수능에서는요 이런 어떤 전략적 풀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 그렇게 할 거야. 전략적 세우셨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요 되짚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생명과학 2의 어떤 마무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고, 그죠?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도 적은데, 그죠? 선택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29,000명 정도 되나요? 상당히 적은데 문제가 쉽습니다. 예, 물론 뭐 수능 문제를 봤냐? 아니죠. 그냥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는 생명과학 1일 거고, 문제가 쉬워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정시 모집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수시 모집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좀 더 집중해서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상당히 소중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과학 2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할 텐데요. 그러면 이런 생명과학 2, 쉬운 문제지만 좀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서 쉽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생명과학 2는요. 한 문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어떤 경향, 문제들이 풀이가 나타나느냐 이런 경향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보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생명과학 1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생명과학 1만 비교를 해봤을 때 실험 내용, 어떤 실험에 대한 내용이요.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한 내용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과 탐구에 대한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이 실험과 탐구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단원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3단원입니다. 3단원. 3단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유전자의 형질 발현이죠. 유전자의 형질 발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은요, 생명과학 2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생명과학 2 하는 사람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유전자의 형질 발현 부분이 상당히 이 실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어떤 실험이 나옵니다. 어떤 탐구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실험 누가 했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그 실험했는가? 스님, 실험 그 누가 했는가 그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과학 2는요 중요합니다. 그 실험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고, 왜냐하면은 이 생명과학 2에서의 어떤 실험들은요 쭉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알았어. 근데 한계점이 있네? 그럼 그 한계점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극복이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 거기에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한계점은 뭐였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각각의 내용들에 들어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3단원을 보시면은요, 폐렴 쌍구균에 대한 실험이 나왔습니다. 예, 폐렴 쌍구균입니다. 자, 폐렴 쌍구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요, 우선 첫 번째 누가 실험을 해요? 그리피스가 실험을 합니다. 그리피스의 실험을 하고요. 그리피스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이버리의 실험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피스의 실험과 에이버리의 실험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피스의 실험 같은 경우는 형질 전환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는 몰랐다. 에이버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버리는요, 형질 전환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DNA 때문에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실험이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한계점은 무엇이고 누가 극복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생명과학 2는 생명과학 1과는 좀 다르게 접근 방법이 좀 약간 다른데요. 상당히 좀 실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접근이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2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물질의 출입입니다. 물질의 출입.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상당히 많은 기출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항만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어도 이 문제들을 뭐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자, 너무나 좋은 기출이 있고요.
그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이 문제 그걸 거야. 아, 이 문제 에이, 또 이거네. 자, 절대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의 출입 부분에서는요. 특히 아마 삼투 현상에 대한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자, 그 부분은 뭐냐면은 문제마다 주어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문제마다 주어지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에서는 그 반투과성 막을 통해 이당류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문제에서 이당류가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건 하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을 잘 봐라.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알아. 너희들 잘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까 조금만 겸손해지자는 얘기야.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나와주는 조건들 있잖아. 그 조건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물질의 출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되고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 물질의 출입이 좀 약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질의 출입 부분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보세요. 올해 특히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많이 나왔고요. 다양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비슷한 문제를 출제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생명과학 2를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질문하는 거 있어요.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 물질대사 부분 출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물질대사 부분. 그죠? 광합성과 호흡 파트 출제되고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이 광합성과 호흡 파트 출제가 되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광합성에서 등장하는 회로요. 호흡에서 등장하는 회로요. 반드시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죠? 외워야 할까요? 그럼 제가 되물어볼게요. 외워야 됩니다. 이걸 뭐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외우세요 꼭. 알겠죠? 광합성하고 호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이야.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명과학, 예전에 이제 생물이었죠. 흔히들 그래요. 아, 야, 생물 그냥 뭐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뭐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죠. 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30분이란 주어진 시간에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푸냐가 수능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가 이 내용을 알아? 내가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 분석해 볼래? 해석해 볼래?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수능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라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죠. 출제자들 또한 이 광합성과 호흡에서 나오는 회로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이런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RUBP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RUBP라는 물질의 탄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3PG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이 3PG라는 어떤 물질의 탄소가 몇 개인지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료 해석이에요? RUBP의 탄소의 개수와 3PG의 탄소의 개수 자료 해석이에요? 저 이거 계속 쳐다봤는데 탄소 개수 안 보이거든요. 외워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아무리 뭐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죽었다 태어나도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우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야. 또 하나 TCV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ATP가 나오는지 어차피 광합성과 호흡은 ATP하고 무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광합성과 호흡 외우자라는 거야. 알겠어? 외워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이제 희한하죠. 그 생명과학 2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고민거리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3단원입니다. 3단원. 분류죠. 분류. 분류 파트. 분류와 그 다음에 무슨 파트? 진화 파트예요. 이 분류와 진화 파트는 글쎄요. 저도 항상 보지만 이 부분은 매년 고민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라고 고민 안 되겠습니까? 고민되죠. 하지만 여기는 답이 좀 있습니다. 무슨 답이 있냐? 이 분류와 진화.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 어디까지 외워야 합니까? 얼만큼 외워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역공을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EBS 연계율 70%그 이상을 맞춰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그 70%는 어디서 맞춰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유전자의 형질 발현입니다. 어느 책, 어느 교과서를 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연계율이 있었다, 연계율이 좋았다라는 것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분이 없죠. 네,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분류 파트와 진화 파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와 진화 파트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또 하나 기출문제. 왜? EBS 교재 자체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만큼은 반드시 보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알았을 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 출제가 될 것이다. 정도를 어느 정도 지켜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2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바로 분류와 함께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뭐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입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 바로 이 생명과학 2에서 또 상당히 이제 오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약에 오답률이 높다면 이 하디 바인베르크 부분이 상당히 오답률이 높을 겁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은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은요. 일반적으로 멘델 집단에서만 이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다음은 멘델 집단입니다. 이 멘델 집단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그럼 이건 무조건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의 문제고 그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 문제에서 계산 문제야. 근데 최근에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 문제가 맞거든? 근데 문제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가운데를 봐도 멘델 집단이란 말이 없는 거야. 잘 들어봐. 멘델 집단이란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 문제가 맞지만 지금까지 출제됐던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시된 자료가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계산하시고 빈도를 계산해 주시고 이 빈도에다가 총 개체수를 곱했을 때 그 빈도에 해당되는 개체수가 나오게 되면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한 빈도에다가 총 개체수를 곱했더니 그 개체수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것은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최근에 등장한 형태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는 뭐가 있다? 멘델 집단이라는 내용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인데 문제가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아니래.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과학 2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올해는 희한하죠. 너무 지금 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쉬운 만큼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왜 시험을 다 보셨으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던 그 생명과학 2 또 꼼꼼한 마무리 학습법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2015학년도 수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년보다 좀 한 주 더 미뤄진 수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그 체력 관리, 마무리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열정과 그리고 무한 정성으로 여러분이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숱한 노력을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무한 열정과 무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수능 대박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